여러분, 희망퇴직에 대한 칼바람은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먼저 불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확산돼 가다가 제조업에서 너도 나도 희망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갔어요. 서비스업은 당장 어려워졌으니까 말입니다. 그건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사실 항공, 또 여행, 면세점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희망퇴직이 벌어졌고요. 이제는 금융업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의 어떤 그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 쪽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당장 손해보험 업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손해보험발 희망퇴직 칼바람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미 나돌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업계 2위 이러면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만 45세 이상, 근속 20년 이상 일반직 직원이 대상입니다. 2017년에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3년 만에 또 희망퇴직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한화손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직원의 대상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10년 정도면 과장급 되나요? 과장급 정도 될 텐데 1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영관리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지정을 됐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희망퇴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잖아요. 작년에 이미 한화손해보험은 적자였어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이 아닌데 모든 건 코로나19가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기인하거든요.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게 사실인데 요즘 모든 것을 그냥 코로나19 탓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손보 같은 경우가 이미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물론 경영청이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정부의 간섭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보면요. 손해보험사의 어떤 핵심 상품이라는 게 실손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료가 오르면 정부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니까 통제를 할 수밖에요.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당장 병원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왜 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면 오르는 만큼 자동차 보험까지 오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물가에도 자극을 주고요. 또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눌렀던 거죠. 누르니까 이제 손해보험이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보험 수가는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보험 혜택이라는 거 받는 게 보험을 혜택을 덜 받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 좀 덜 가는 게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린 고령자가 계속 많이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고령자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초고령화 시대고 우리가 고령자가 가장 빨리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 상황에서 의료 쇼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병원에 많이 간단 말입니다. 병원에 많이 가면 갈수록 실손보험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적자가 결국은 보험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게 통제해서 계속 통제했어요. 통제하니까 보험사가 적자가 나고 지금 코로나19가 덮치니까 어떠거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직원을 줄인다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직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악사 손해보험도 관리자급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그만큼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 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해보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험사보다가 더 어려운 데가 생명보험사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보험사는 어렵다는 게 공공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그죠.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잘 굴려서 이익을 많이 낸 다음에 뭐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보험사 이익을 더 많이 해서 투자도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굴리려고 하니까 굴릴 게 마땅치가 않아요. 저금리잖아요. 0.75%입니다. 저금리인데 국고채 사봤자 얼마나 이게 이익이 될까요? 국고채 사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금융에다가 주식에다가 운영하려고 더니 주식에도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드니까 야 이거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전문가 영역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 영역에 물론 보험사도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만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뭐 정부가 정권 초부터 때려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동산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대출을 해줘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대출 회수가 쉽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PF를 실제로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코로나19가 덮쳤잖아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대면 영업이 안 돼. 대면 영업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 만난다고 안 만나요. 그리고 겁내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보험업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손해보험업계보다도 생명보험업계가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정부 눈치 보는 거죠. 정부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내보냈다가는 찍히거든요. 찍히거든. 근데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내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먼저 총대를 매기에는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텨보자는 식이죠. 누군가가 먼저 무너져서 사람을 내보내길 기다린다. 뭐 이런 게 지금 생명보험업계의 어떤 상황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고용보험 이제 고용보험 전 국민에 적용된다고 그랬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이 설계사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고용보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업주 부담이라는 게 있죠. 고용보험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이에요. 이것도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0.65%였는데 각각 0.65% 올해 들어서서 0.8%로 1.6% 전체가 1.6%입니다. 0.8%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지도 않던 0.6%를 0.8%를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중은 더 크겠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거는 뭐 뻔한 뻔짜입니다. 설계사는 기본적으로는 특고예요. 특수고용직입니다. 그야말로 개인 사업자에 거의 가깝습니다. 보험 설계사 중에서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버는 건 아시죠?
예. 직장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로 편입해야 되고 그들의 소득을 이제는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예, 고용보험을 추가를 하니까 글쎄요. 이쪽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하여튼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보험회사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부터 시작이 됐지만 생명보험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도 감원의 칼바람이 불 겁니다. 증권업계도 비슷합니다. 증권업계도 예, 이게 코로나19 전에는 주식 거래가 너무 안 돼서 문제였다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요. 그야말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분기 최악의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증권회사들은요. PF를 많이 했어요. PF. 예, PF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말입니다.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예. 그러니까 그 단일 업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증권사가. 그러면 증권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덮쳐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증권거래소 낮췄잖아요. 증권거래소. 물론 세금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소가 낮춰줌으로 해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뭐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증권거래소가 낮춰줘도. 예. 그만큼 거래가 더 빈번해졌다고는 하나 뭐 금액이 적어지기도 하고 물론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요즘 뭐 동학개미운동 하면서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고요. 어쨌든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폭락하면서 증권사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금 채권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채권들도 회사채 말입니다. 근데 회사채도 지금 어떻게 될런지 지금 두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부실 채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적이니까 좀 더 시간을 지나야 되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때문에 증권사들도 조만간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1위가 미래에셋 대우예요. 미래에셋 대우는 최근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아마 희망퇴직을 염두에 두고 재배치를 한 것은 아니냐, 사업의 구조 개편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업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아직까지는 은행에서는 희망퇴직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은행은 뭐 기본적으로 적자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흑자를 엄청 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야로가 있죠. 그죠? 야로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그 4대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대손 충당금을 너무 안 쌓았어요. 10% 조금 넘게 쌓았잖아요. 4대 시중은행이 말입니다. 국민이나 우리나 하나나 그리고 신한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어때요? 지금 대선 충당금을 뭐 350% 쌓고 유럽은 150%, 160% 쌓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은행이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실물 경제가 무너짐으로 해서 자영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게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은 전부 다 이미 대선 충당금을 쌓는데 우리는 너무 안 쌓았어요. 이게 보이기에는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충당금을 안 쌓아서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가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몰려올 때는 이게 충격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수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출이 4월달 수출이 24.3% 줄었죠. 5월달은요 46.3%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물경제 충격이 이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지금 제조업에서 일어났던 희망퇴직 칼바람이 결국은 금융업계 전반으로 감원 칼바람으로 불지 않을까 진짜 우려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감원 칼바람이 불게 되면요. 곡소리 납니다. 옛날에 제가 제일은행의 눈물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일은행의 눈물의 비디오를 볼 때 저도 같이 울었었습니다. 그게 IMF 외환위기 때인데요. 나가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막 울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재인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재인이 될까봐 점점 두려워집니다.